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맡고 있는 홍보해야 돼. 왜 웃어? 계속 예. 멘트를 까먹은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전하람입니다. 네,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돌아와서 방송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형택 변호사님께서 갈 곳 없는 남자 이 얘기를 하시다가, 예, 지금,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민주연구원의 상근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네. 갈 거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치인싸움을 쭉 부원장님이랑 함께 해주시면 되고, 예. 오늘도 이제 마중물 토크로, 요즘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이 발언으로 국감이 파행이 됐죠.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복 선생이 우리 되게 유명한 소주의 그렇죠.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소주 마시는 사람은 다 그럼 김일성주의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국힘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부터 과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국감장에 있던 의원들은 상당히 옹호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상당히 저분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일성주의자고 예. 거기서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수령에게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예.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그럼 그분들은 나라 왜 안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었다면 김문수 위원장께서 이런 예. 말 함부로 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아우지탄과 이런 데 보냈겠지. 그래서 본인이 광장에서 그리고 개인 유튜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거는 괜찮은데 공직을 맡은 분이 이러한 과한 표현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아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출근길 문답에서 그러니까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인선을 했다. 이제 사실 김문수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립운동 몇 년 하다가 네. 나중에 친일운동 에이, 아니죠. 그 정도는 너무 다 해요. 한 몇십 년 한 사람을 예전에 독립투사였습니다.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는 그게 딱 맞다고 봐요. 신일까지 또 무슨.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 해도 비유하자면. 네네네네. 왜냐면 예전에 저도 이분 연설할 때 쫓아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 나이 때도 그랬던 분인데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민노총 무슨 김정은 기쁨주 이런 얘기 나오고 보면 이제 경산호위라고 어찌 보면 노사정 간에 이제 대타협을 이루는 자리인데. 그렇죠. 저는 어젠가요? 그제 보니까 또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민법상 재산권은 절대 신성 불가침인데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다.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럼 재산권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민법 위에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상 재산권 다 제한하게 돼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공산주의법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김일성주의자고 이분이 그럼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제 경도돼 있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이제 좀 과도하기 때문에 조절하다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노란 봉투법 자체가 공산주의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경산호위 자체 맞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자리가 제일 저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님 협의회에서 탈퇴를 해버렸고, 그리고 지금 양대 노총 중에서는 이제 한국노총은 아직 들어가 있는데 한국노총도 탈퇴를 고려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노사정이 어쨌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쉽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 MBC의 박문진 이사장이셨던 고영주 전 이사장님께서도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발언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옹호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공직에 어울리시는
표현은 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너무 재야 생활을 오래 하셔서 경기도지사 끝나고 계속 낙선과 이제 뭐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지금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될 보편적 언어 체계가 조금 손상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좋은 인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나 그런 거고 노동운동도 사실은 이분이 서울노동연합 그 선호련 지도위원하고 나서 이제 YS 밑으로 가서 부천에 공천받은 게 그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고요. 노동운동 얘기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여러 다른 인선도 그렇지만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뭐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얘기는 김문수 위원장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들도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네 분과 함께 마중물 토크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마중물 토크 때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광고 이후로 넘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자 이제 당장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여야 모두가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적인 레토릭을 쓰는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까 제가 사실 마중물 토크 때 그 누구야 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예. 사퇴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분도 컴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하시면 정말 썼을 힘듭니다. 거예요. 사퇴하라고 그러면. 제가 뭐 쓰죠 까짓 거 뭐. 네. 예.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 뭐 이렇게 규정하면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집권 정부를 퇴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저희가 야당이랑 뭔 협의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특히 저나 장 교수님 같은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게 저희가 민주당 주장에 가끔씩은 동의도 하고 뭐 서로 얘기하다가 설득도 당하고 하는데 네. 그걸 못 해요. 아니, 우리 정부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이랑 뭘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설득을 당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파괴시키는 언행이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고 물타기 한 번만 들어가자면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을 위해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 친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딱 지어버리는 것 이런 형태의 저는 언어 사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현 변호사님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8월부터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10월 22일날 굉장히 뭐 많이 모인다는데 점점 많이 모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엊그제 보니까 뭐 시진핑 물러가라 했다고 막 잡아가고 이러던데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네. 지금 푸틴 뭐 물러가라 그러면 막 체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물러나라고 할 수 있죠. 잘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뭐 지지율이 만약에 뭐 60% 70% 나와봐요. 물러가라고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말해주잖아요 지금 20% 30%거든요. 예.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물러나야죠. 아니 그럼 뭐 임기 5년 있으니까 무조건 보장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물러났어요? 그거는 사실은 탄핵은 법 위반의 문제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예. 위반이 됐으면 물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그런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은 임기 5년이니까 무조건 다 보장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탄핵을 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학생운동하고 이럴 때 참 퇴진구를 관용어구처럼 많이 썼던 입장에서 예. 이게 뭐 못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퇴진구라는 게 이제 소위 사회운동에서 예전에 관용어구처럼 많이 썼던 시절은 이제 뭐 독재 정권, 군부 정권, 예. 군부 정권과 맥을 닿은 뭐 민자당 정도까지는 국민적 설득력이 좀 있었고 예. 그 다음부터는 약간 힘이 없는 구호가 돼서 적시에 써일 때만 힘이 있더라고요. 예. 관성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넘어간 영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이런 구호를 쓰다 보면 좀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범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무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얘기까지 듣고 근데 정리하죠. 강한 지지층의 환호를 김용민 의원이나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받을 수 있겠죠. 댓글 보면 이제 와 정말 잘한다 현근택 화이팅 뭐 이러겠지만 이게 헌정 질서 안에서 헌법 질서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일반 뭐 선동가들이 하는 것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본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전두환 정권 퇴진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예. 그 전에는 퇴진이라고 했지만 그 본인들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고 그 국회 질서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것이지 이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퇴진이라는 단어를 또 탄핵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지만 5년 안에 끝장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총칼 들고 쿠데타로 물러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탄핵도 헌정 질서 안에 있는 거고 예. 자진 사퇴도 헌정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하다고 5년에 선거 있는 그래서 것도 물러나라고 그러니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물러나는 말을 왜 못해요? 잘못하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든 문재인 아니든 정권 시절에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한다고 저희가 탄핵이라는 김용민 의원 거는 잡아가자는 게 탄핵이 아니고요. 헌정 질서에 예. 반하는 거예요? 네. 자진 사퇴가 헌정 질서에 반하는 겁니까? 자진 아니에요. 사퇴라는 게 아니, 하야죠, 아니, 하야. 그러니까 하야든 뭐 자진 사퇴든지 간에 탄핵이든 다 헌정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하야라는 게 5년 안에 그 법화에 있어요? 아니 지금 하야라는 취임한 지 5개월 된 정부한테 하야라는 게 왜 헌정 이게 질서에 지금 할 반합니까? 얘기입니까? 아니 하야라는 게 예. 헌법에 있냐고요. 아니 자진 사퇴는 모든 공직자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헌정 아니 자진 사퇴가 자 헌법에 여기까지 반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 하는 거랑 오랜만에 제가 대통령이 하는 돌아왔군요. 아니 제가 대통령 예. 자진 사퇴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자, 두 이건 분 말도 안 되는 잠시만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선영 명령하니까 아나운서 때는 당연히 요거는 아니에요. 아니, 헌정 질서 안에 이선영 있는 아나운서 거죠. 때 이럴 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오자마자 자꾸 허위로 이렇게 퇴진설 나오시는데 이런 게 도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얘기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딱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의원님.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현근택 변호사님은 뭐 충분히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다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가시죠 뭐. 지금 일단 원래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가 같은 재미가 경우에는 이제 없어요. 또 예, 우리가 그것도 그러네. 미국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13일에 대구를 시작으로 현장회의를 시작했더라고요.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국감 중인데 지방 일정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현장 비대위 회의에 원내대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현재 위원장이니까. 근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일단 천 변호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정진석 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가 뭐 조금 갈 길을 달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사파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던지고 그런 들어간 부분이 거죠. 있던데요. 네, 뭐 사파 싸움 그런 해석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명분은 있어요. 네. 뭐 알 수 없는 게 이게 원내대표니까 국감 시즌에 뭐 자리 비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 뭐 국감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니까 뭐 그 얘기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좀 과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감 시즌인데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예. 게다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비어있는 67개인가요? 저희 당협위원장 자리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당무감사까지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정진석 위원장 비판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금 당무감사 예, 있지, 예. 뭐 조직위원장 이거 뭐 있지. 그래서 저는 좀 안 그래도 위험해 죽겠는데 왜 저한테 하여튼 뭐 근데 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 그립을 이제는 가처분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세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국감 예. 기간 중에 이런 식의 회의를 지방에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조영 원내대표가 기분 나쁜 거는 대구는 내 지역인데. 그럴 내가 수 있죠. 대구에 내가 중진 의원인데 거의 왜 뭐 지금 대구가. 팔공산 대장이신데. 예. 예.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까지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어묵까지 드시고 이런 건 좀 과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문화일보의 기자 한 분 예. 칼럼 제목이 정진석 비대위 방문에 시큰둥한 대구 민심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특별히 반향도 별로 없고 네. 지금 뭐 근데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왜 견제를 하는지도 알겠고 예. 결국은 당대표 선거 때문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 좀 더 체제 가려고 하는 거고 주호영 의원도 여전히 당대표의 미련을 갖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민심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짧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또 이제 20%대 후반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지지도도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또 조금 그렇죠. 뭐 오락가락하는 네. 예,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민심을 좀 더 잡고 싶어서 굳이 또 대구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시당 돌아다니면서 최고위회라든지 이거는 합니다. 비대위는 할 수 있는 일정인데 시장에 방문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 뭐 전당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요. 예. 왜냐면 말씀처럼 이제 전당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대선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시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민심 듣는 취지로 가는 건데 지금 천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원래 비대위 체제에서는 비어있는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죠.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60개 이상이 비어있기 때문에 또 당무감사라는 건 이제 공천 직전이나 아니면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천에서 뭐 탈락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지금 한다. 원래 비대위라는 거는 다음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는 게 주 목적이지. 그렇죠.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거나 아니면 뭐 그 기존에 있는 의원들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 사람들로 좀 그립감 강하게 해서 본인도 좀 영향력을 키워서 전당대회 나갈 수도 있어. 약간 그 정도 메시지는 주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조영 원내대표도 조금 거기에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예. 신났어요.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가지고 갑자기 역사 논쟁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런 거의 진짜 당대표 대권 후보 예. 무슨 출마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자신감이 뿡뿡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친일 논란은 어제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 오늘 또 할 필요는 없지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얼마 전에 이제 고 이완구 총리 일주기 행사에서 또 충청대망론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당대표 선거 얘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할 거냐 예. 총선을 바라보고 이런 고민이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구 경북은 지금은 어쨌든 주호영, 그렇죠. 충청권은 정진석. 음. 이게 제일 지금 어쨌든 뭐랄까 대외적으로 가장 인지도나, 알려진 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누가 있냐? 수도권에 3선 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3선 이상. 쉽게 많이 떠오르지는 5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5명이나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가?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저기 재보궐 때 복귀하신 안철수, 김학용 두 분이 있고 예. 그거 빼고 나면 젊은데 이거 유이동 의원은 소위 유승민계라서 이거 뭐 아니고 빼고 나면 권영세, 박진입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예. 지금 나경원 의원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 뭐 빠지고 원외고 일단 당 대표인데 수도권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신뢰를 만약 대통령실에서 못 준다면 박진 장관도 정치 공백이 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당대표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만약 지금 남북 문제도 복잡한데 통일부 장관을 비우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고민을 하다 보면 예. 남은 건 주호영, 정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수도권이 예, 없다면 또 TK? TK로는 총선 치를 수 없어. 당대표가 좀 더 다른 이미지가 필요해. 충청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나한테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기 윤상현 의원 빼먹었습니다. 윤상현 6명이네요. 예. 그럼 예. 윤상현 의원까지. 하여튼 그런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그렇다면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2월 치르는 전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톱니바퀴가 좀 거기에 지금은 물론 상황이 변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비대위 체제가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비대위 체제를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듯이 67곳의 당협과 예.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선거와 대선 때 득표율이 생각보다 안 나온 사람들은 치겠다.
유승민 계열 사람 그리고 이준석 계열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 100여 곳 이상을 당협위원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년 2월 전에 하기에는 상당히 일정상 예. 힘들다라고 어허.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자기가 뭔데 음. 당협위원장 이렇게 다 본인 임명하려고 그러냐. 예. 그러면은 신임 당대표가 무엇을 하냐. 음. 선출된 신임 당대표가 해야지 왜 본인이 좀 오버해서 하려고 하냐라는 예. 분위기가 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당협위원장 임명권과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 논쟁 그리고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약간 좀 삐그덕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데 빼고 60몇 개 중에 아주 치열한 데 빼고 좀 설렁한데 그런 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당무감사도 예. 일부만 하는 거죠. 조금만. 그렇게 타협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인사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장 큰 종착점은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예.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로 귀결이 되는 질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만 봐서는 역시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또 지금 얘기 나눴던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주호영 원내대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들 보십니까? 누가 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네. 강성철 교수님 왜냐면 이거 일단 한번 두 그냥 분이 네. 어떤 식의 한번 생각하는지가 어떤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유승민 의원님은 나오실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락을 취해봤어요. 며칠 전에. 게다가 요즘 어쨌든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당내에서도.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달리 문자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해볼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분의 워딩상 고민해볼게는 나온다는 긍정적으로 얘기네. 생각하고 나오겠다라는 것 같고,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죠. 교통정리된 거잖아요. 됐다고 생각하시죠.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 여기는 민간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접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위에 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본인은 나가겠다라는 생각과 의지가 강해요, 아직도. 예. 민관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시점상 만약 내년도에 2월 이후에 예. 3월이나 4월에 열리게 되면은 지금 당 대표로 거론되는 분들보다 현직 장관분들, 당으로 복귀할 분들이 훨씬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예. 그 친윤 후보로 단일화돼서 출마할 가능성도 높다. 안철수 제가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성함을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근데 이재호 고문은 안철수 의원이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예. 우리는 빚을 다 갚았다. 배지도 달아주고 인수위원장 시켜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좀 잘 못 믿겠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권 후보 아니냐. 그러면 2024년 총선 공천은 우리 친윤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 맞는 사람 우리 구도대로 해야 되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대권 후보로서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니까 자기 사람 챙길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 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유승민 대표는 안 된다. 예. 두 번째, 대권 후보는 안 된다. 이러한 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총선이라는 큰 싸움 앞두고 그런 식으로 차포 다 떼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몰아내는 분들인데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비상근이거든요. 근데 굳이 비상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변하고도 놀랬다. 여기서 이런 제구력은 깜짝 아니, 근데 놀랐네요. 나이 부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뭐 위원장은 그러면 굳이 그냥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저는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 비상근 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포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신 이유는 그 뒤에 그 비상근이라는 얘기는 다음 나는 스텝에 이거 대한- 상근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예. 다른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약간 익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이게 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이게 뭐 장관급 자리냐 부총리급 자리냐라고 평가가 나뉠 정도로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비상근이라고 가서 뭐 대충 하고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이미 이걸 받은 순간 당대표까지 나올 명분은 좀 많이 잃은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서는 한 가지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예.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부위원장 했으니까 당대표 선거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이름이 빠집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표가 과연 100% 안철수 전 의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김기현, 주호영 뭐 이런 분들한테 갈 거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상승세에 타 있는데 예. 여기서 몇 프로만 더 붙어버리면 자칫하면 대세론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도 좀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도 나경원 의원 교통정리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설이 한번 돌았다가 돌았죠.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뭐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강점은 아까 알겠듯이 이제 원 내에서 수도권의 중진 이상이 몇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쟁력이 있지만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패스트트랙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슈예요. 말하자면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청문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쉽지 않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자리인 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정도로 정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실질적인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서는 예. 중도 하차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그러면- 맞는데 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바꿔서 요거 딱 짧게만 여쭤볼게요. 내년 2월에 그럼 전당대회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간다고 보여져요. 더 간다고, 더 네, 간다고. 네. 그래요? 저는 할 걸로 봤는데 저렇게 예. 분석하면 아마도 여당 쪽이니까 맞겠죠. 저희들의 정보가 없으니까. 뭐 저희들이 여당이라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진석 위원장 말고 제가 다른 비대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예.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뭐 정확 3, 4월 정도까지는 가서 한두 달 정도는 더 간다. 왜냐하면 내각에 있는 사람이 나오려면은 예, 예. 1, 2월에 한다 그러면은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연말에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늦어도 그렇죠. 1월, 1월 때 그렇죠, 그만둬야 그렇죠. 된다는 너무 얘기인데 빠르죠.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해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조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조각도 안 끝났어도 개각을 한다고요? 끝나겠죠. 교육부총리까지 아직 인재를 임명이 안 널리 됐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제발 인선하시라는 얘기를 저 가기 전에도 하셨는데 한 달 아직도 동안 교육부총리가 지금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권영세, 원희룡도 후보군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차포됐는데 또 이제 다른 장수들이 있다는 얘기여서 뭐 약간 그쪽에 힘이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막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친윤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헛물 켜는 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쨌든 나경원 위원장 자리를 줌으로써 부위원장 자리를 줌으로써 일단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그런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외로 두 분 다 이렇게 너무나도 동시에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근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지금 현재 임명직에 있는 분들이 나올 네.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다. 장 이 정도로 교수님 생각을 정리할 수 계속 있겠네요. 윤심은 권영세 의원, 권영세 장관에게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천변은 아마 원희룡 쪽에 윤심이 근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대선 후보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는 좀 선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국감 얘기 조금만 더 우리 할까요? 예, 국감에서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늘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약간 의외의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거 좀 얘기 좀 해볼까 의외의 합니다. 그림?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감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은행을 이제 부산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해 갖고도 또 이렇게 서울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질문 약간 의도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전화가 오고 또 제가 그런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언급을 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잘 예.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차기 대권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하도록 견제구를 던진 거다. 예.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기서 당연히 물어보면 시장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시장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뭐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문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장재원 의원 같은 분은 또 워낙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융합도 잘하시고 또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의도가 당연히 있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야당 의원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보통 그렇죠. 야당에게 여당 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친윤계다 보지는 않잖아요. 네. 언젠가 네. 나중에 이 윤석열 정부에 뭐 맞서진 않지만 이제 어찌 보면 대항할 수 있는 차기로 뜨지 않겠냐 이런 어떤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장재원 의원이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승민 전 의원하고 달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견제시키는 네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뭐 벌써부터 이럴 필요가 있나? 어. 여당 내에서 지금 어찌 보면 차기에 대한 싸움을 벌써 하는 거 아닌가? 예. 생각들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한 장면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은 그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예. 부분이죠. 저희도 서울 뭐 위기주의 여의도 아니냐 뭐 가면 이런 뭐 얘기가 플랜카드 엄청 걸려 있거든요. 네네네. 산업은행 노조 난리가 났고, 근데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게 네. 산업은행법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입법 개정 사항인데. 그렇군요. 이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공약인데 추진하고 있죠. 추진하고 네, 있습니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결국 생기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거네요. 네, 입법 발의를 해야 사항이면. 되는데 네. 발의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입법 사항이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정리될 거냐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거기서 절반은 기능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게 얘기한 거고 네네. 장재원은 어쨌든 부산이니까 그렇죠.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 좀 재밌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대구 영남권 신공항할 때 TK랑 PK가 갈렸던 것처럼 그랬죠. 요게 그 정도까지 갈릴 사안은 아니지 왜냐하면 규모가 좀 작으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숨어 있는 쟁점인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였습니다. 뭐 이 얘기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 나누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 사무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답변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제 뭐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자 당연히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더더욱 공세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오른 일도 있었어요. 조종훈 의원이죠. 최 원장에게 이제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사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가장 문제는 이제 감사원도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는 발언을 감사원장이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더 훨씬 좀 파급력이 생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요구가 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건 지시죠.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사무총장직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이 하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긴밀하게 논의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상당히 뭐 천하람 변호사님도 금요일자 뭐 뉴스에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게 어쨌든 이제 북한으로 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워낙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18쪽짜리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게 지금 또 문제가 있는 절차다라는 게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저는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본질에 대한 논의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약간 뭐 문자 메시지 공개 당하고 뭐 이게 약간 뭐 보도 자료를 낼지 뭐 중간 보고를 할지 뭐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는지 뭐 이런 약간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설왕설래가 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완벽하게 해놓는 또 감사원은 다른 공무원들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 일 처리가 더 깔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사를 하는 그 명분이 있는데 요새 보면 일단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슈가 되고 사무총장 이름을 알고 이거 자체가 좀 정상이 아니거든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이 감사원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말 중대한 문제는 있다. 그거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이 완전히 무리하는 거죠. 원래 감사가 14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감사 기간 중에 발표해버린 거예요. 예. 기간 중에 아니 감사도 안 끝나는데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뭐 자꾸 법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 감사 결과에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공직자 중대한 비위,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은 거죠. 그다음에 저는요, 사실은 더 보게 보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뭐 이게 MBC 보도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뭐 엠바고 깨지기 전에 나가니까 이게 뭐 서로 뭐 내통한 거 아니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거 미리 감사 끝나기 전에 발표한 것도 특정 언론에서 미리 발표해 버렸어요. 엠바고 깨고. 그러면은 감사원하고 그 언론사하고 내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MBC의 입장은 엠바고 이후에 첫 영상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 언론은 이제 엠바고를 깬 셈인데 네네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2시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보도해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는 엠바고 이후에 발표해도 뭐 되게 무슨 사주 받았다 아니면 뒤에서 뭐 조작했다 이러는데 이런 언론사는 가만히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취재를 열심히 했나 보죠. 아니죠. 어차피 그거에 대해 보도자료를 조치를 냈던 해야죠. 거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무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 시작도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중요 감사니까 당연히 감사위원회 결의 받아야 되는데 안 거치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일단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랑 소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도 고쳤을 장소가 있는데 이게 부적절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감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뭐 이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이랬다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랬다가 그다음 문자는 원래 수시로 지웁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몇 번 했으니까 구두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다 지웠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때 순간을 때우기 위한 좀 발언들로 보이고 위증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고위급 감사원의 업무를 통할하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량을 가진 분이냐 그리고 또 뭐 내부 문건 OJT 자료에서 뭐 상어급이 있고 고래급이 있고 뭐 하여튼 표현도 부적절해서 이탄희 의원은 이거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런 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분은 글쎄요. 제가 지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라면 유병헌 사무총장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유병헌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이관섭 수석 공수처에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장 교수님 얘기를 많이 못 들어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장 교수님 얘기까지 좀 듣고 저는 그냥 하나 이율배반적인 것을 유병헌 사무총장한테 들었는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소통한 것이 정상적인 소통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정상적인 경우는 휴대폰 내역 까고 그리고 거기 밝히면 되죠. 정상적인 건데 왜 지우고 왜 기억이 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코 집권 세력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 넘기는 거 좋아요. 전임 정권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밝혀야죠.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유병헌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감정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생각해보고 화가 나가지고 간부들 모아가지고 했다.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해요. 그 얘기를 국감장에 나와서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저희 당에 오래 계신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별로 경각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를 우리가 좀 원점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감사원에서 실제로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막론하고. 예, 예. 뭐 어떤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뭐 7명 이상 뭐 평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되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감사원이 독립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에 왜 파견을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병호 사무총장도 아니 뭐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뭐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거나 내가 수석이랑 뭐 연락하는 거랑 뭐 그렇게 다른가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다르고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그 관행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왔던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약간 방향 틀어가지고 요거부터 조금 시간 관계상 먼저 좀 여쭤보고 요거는 지금 이번 주에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김준우 변호사님.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 예, 정의당의 이제 새 대표 선출. 네. 뭐 짧게라도 김준우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5명의 후보 출마를 했더군요. 양당이 요즘 격한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뜨겁게 뉴스를 달구는 바람에 네네. 생산적인 논의가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5분이 나왔는데 정의당이 사실 최근에 그 비대위를 한번 꾸려서 네. 재창당을 선언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란 이름의 당대표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당명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총선 앞두고 그래서 이제 5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정치인사에도 출연하셨던 이정미 전 의원 전 대표는 뭐 그래도 비교적 저희 인지도가 있는 잘 아실 거고 그렇죠. 나머지 4분은 그래도 여전히 좀 생소한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은데 예. 김윤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 내부 지난 대선 경선 때 심상정, 이정미, 김윤기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분은 대전에서 한 7번 정도 출마를 하셔서 떨어지신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매번 20여 년 동안 낙선하고 지역에서 가꾸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성주 후보는 그래도 좀 청년 유니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그래도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데 지금 장혜영 의원, 유호정 의원이 이쪽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예. 정호진 후보는 수석 대변인 출신인데 이분이 최근에 있었던 정의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원들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운동을 좀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영 결국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후보도 수석 대변인 출신이고 서울시당 위원장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관악구에서 구의원을 2번 하셨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름 또 지역 정치, 풀뿌리 정치에 기반한 분들인데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인데 아무래도 작은 당이지만 그래도 인지도 높은 분이 조금 당선 확률이 좀 높은 거는 뭐 사실이고 인지상정이니까요. 네, 예. 그런 개연성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2등을 누가 하는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네. 정의당 전당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름만 보니까 만약에 도로 이정미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변화의 그게 과연 좀 맞나? 적을 것이다. 네. 네, 기대감을 저도 무슨 얘기인지는 갖기가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아마 당원들만 투표하고 과반이 넘어야 결선 네. 투표 없이 확정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이제 결선 투표. 결선 투표 가느냐, 결선 투표 가느냐. 네, 2등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게 좀. 저는 우리 김준우 변호사가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방송 저를- 잘하고 계신 분을 왜 그런 험한 길로 내모시려고 그러세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정의당에도 사실은 이제 뉴페이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라서 김준우 변호사가 어쨌든 좀 정치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건 네. 도와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안 돼요. 정치인사가 더 이상 사람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예, 2번째 당대표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괜찮고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제가 아주 짧게 마지막 질문 광고 듣기 전에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이어갈게요. 제가 아까 이제 그거 감사원 우리 국정감사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철도 내역 감사랑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또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뭐 이렇게 약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얘기가 커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광고를 듣고 와서 네 분의 이야기 거의 오늘 이제 마지막 클로징으로 좀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녀올게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가 광고 전에 질문 드렸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워낙 우리에게 또 민감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국정원부터 뭐 워낙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의 의견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근데 뭐 철도 2억 내역 공직 맡기 전에 그리고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 확진 이력도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국세청이랑 출입국관리본부 기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사찰 논란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감사원은 법에 근거해서 철저한 규정을 지키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가끔씩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근태라든지 예. 뭐 이제 이상한 데 돈 쓰거나 뭐 잘못된 거 한 거 없는지를 보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기관에 해놓으면 지금 다 고위공무원단한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민간인 그러니까 제 시절부터 말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고위공무원 하고 있는 시절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시간에 출장 안 맞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세종에 제대로 출근 안 하고 이런 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실제로 세종에서 고위공무원들 좀 제대로 안 하는 거 있는데 안 잡히거든요. 왜냐면 본 높은 사람들이니까. 필요한데 저도 아니 이거 민간인 시절 거는 좀 빼면 되지 않나. 이걸 굳이 민간인 시절까지 넣어가지고 말이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굳이 민간인 시절 거를 넣을 거면은 이게 왜 꼭 필요한 건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이게 민간인 포함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7,000명 다에 대해서 5년간 다 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사안이 문제가 되면 특정 기관이라든지 특정 인물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7,000명이라면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주요 공직자는 다 들어가는데 이분에 5년간 다 내라. 아니면 이게 더 나가면 말씀처럼 뭐 세금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무슨 법인 카드라든지 모든 걸 다 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거는 좀 한계를 넘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정 사안 문제가 되면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공직자 다 내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감사원이 너무 오버하는 거죠. 검찰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영장 받아야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저라면 이거 공익 집단 소송 지금 한번 해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소액이라도 이게 7,000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또 볼 수 아니 있는 그럴 수 건이다. 있어요. 이거 뭐 100만 원 정도라도 해서 특히 뭐 김재남 이사장 이런 분들은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되니까 아마 그분은 뭐 가까운데 변호사가 많으시겠지만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저도 돌아와가지고 정신없이 또 한 주를 보냈는데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이번 주 너무 반가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